예, 제목이 기업 신용위기 대응 전략이라고 굉장히 거창한 거라서 제가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지금의 신용위기 상황이 과연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리고 앞에 앞에 세션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훑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상황이 나오는지 하고 개발적인 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라고 소위 EPU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블룸버그에도 사실 나오는 거는 이게 미국에서 베이커라는 교수한테 만든 게 있지만 한국의 현실을 좀 반영을 잘 못해서 KDI가 만든 게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 신문사에 나오는 경제 기사들을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데 이 월간 지수라서 약간 그 매일 데일리는 못하지만 지금 보시면 2월 달까지로 봤을 때는 트럼프 재선 때 엄청나게 뛰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 그 계엄하고 탄핵 이런 거 이슈 때문에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금 약간 내려가서도 거의 최고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확실성은 약간 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뭐 트럼프 1기와 2기 이 부분 현대경제연구원이 좀 정리를 잘 해서 넣었는데 대부분 다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이제 트럼프 1기 때보다 약간 더 공격적이고 약간 정교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업종들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인데요. 지금 제조업 11개 업종이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한 결과입니다. 이 제조업으로 보면 총 55%지만 수출액 기준은 76%를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 11개 업종을 했는데요. 반도체가 이제 사실 굉장히 많고, 그 다음 화학, 그 다음 정유, 제외한 화학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을 대부분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는 게 총 수요 대비 수출, 이 산업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지금 보시면 반도체, 그리고 조선, 화학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반도체는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되는 게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자동차는 앞에 말씀하셨듯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오히려 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의 자금 사정을 한번 이게 최근에 정경련 그러니까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대기업 대상입니다. 대기업 대상으로 보면 지금 작년 대비해서 다소 호전된다고 생각한 게 11%인데 다소 악화로 본 게 31%인데 결국 그 호전보다는 악화가 3배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좀 악화로 보고 있고요. 건설적 대표적인 업종은 건설, 그냥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철강, 그 다음에 석유화학 이렇게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들은 앞에서 걸러준 대로 다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자금 수요는 오히려 더 작년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설문에서 가장 악화되는 이유가 환율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자재 가격, 임금비들이 올라가서 그렇다는 거고, 세 번째는 차입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인데 전반적으로 그냥 보면 한국 기업 경영 구조를 보면 차입금 호전도는 대기업은 그렇게 이게 스테이블하게 차입금 호전도 수준으로 보면 한 24%대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고 중소기업은 2023년 2월달에 한 33%로 약간 올랐다가 약간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반적으로 차입금 호전도가 그렇게 악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이 결국은 자기가 돈 번 거 걷고 이자를 커버하는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지금 약간씩 올라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작은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기업 경영 분석으로 보면 약간 후행 지표긴 한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은행이 이제 대출해줄 때는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를 좀 보면 이게 절대 규모입니다. 맨 밑에 게 이제 은행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그게 이제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전체를 잡아보고 맨 위가 이제 중소기업 전체인데요. 중소기업 전체가 제일 토탈 규모로는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계대출, 그 다음에 자영업자, 그 다음에 개인대출, 대기업인데 특징은 대기업의 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2021년 말 대비해서는 55.9%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22년도에는 22.6%, 그 다음에 23년 이렇게 해도 토탈로 전체에 늘어난 거는 대기업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굉장히 비중이 줄어서 이거는 두 가지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중소기업하고 이쪽에서 연체율이 좀 생기는 연체율 부담 때문에 이쪽에 대출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는 대기업이 아무래도 이 대출 해주기도 좋지만 거꾸로 대출이 늘었다는 것은 대기업도 자금 사정이 그렇게 해서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채권 시장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 보면 뭐 앞에도 간단하게 짚었지만 지금 미국 금리하고 한국 정책 금리는 역전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22년 7월달 이후부터 계속 역전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 보는 거는 지금 미국은 한 번 내지 두 번, 많으면 세 번까지도 이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를 보고 있는 거 같고, 한국은 오히려 지금 많이 올리도 못했고 지금 이게 사정도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년으로 따지면 결국 이게 10년은 경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10년 지표는 2022년하고 2023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게 베타가 거의 1로 돌아가서 이게 미국이 금리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갔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갔었는데 2024년도 오면서부터 약간씩 멀어지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룸이 이제 멀어지면은 24년 9월달. 여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스피가 하루에 8%대가 빠진 적이 있죠. 이 블랙먼데이가 있을 때 그때가 이제 미국도 안 좋고 한국도 안 좋다고 그랬는데 미국은 다음에 경기가 좋은 지표를 하면서 경기가 살아났던 거고요. 그냥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트럼프가 되면서 이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도 될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가 계속 좋게 나오는 거예요, 지표가. 그다음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까지 이제 약간 인플레 우려까지 있으면서 금리는 안 내려오고 있는데 한 4.3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고 그러는데 당분간은 좀 박스권을 머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죠. 네, 한국이 지금 이때부터 계속 찾아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는 결국은 한국이 상당히 좀 경기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많이 부진하다. 그리고 물가도 별로 안 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게 환율이 다시 뭐 1,470원대까지 지금 오른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것도 상당히 좀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부동산도 약간 풀어놓으니까 지역별로 튀는 데도 있어서 이게 환율이니까 금리를 무작정 내리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크레딧적으로 보면 맨 위가 트리플 B입니다. 예전부터 채권 시장에서는 사실 뭐 따 등급이 왕따 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반영을 잘 못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A급을 보면 A급은 2022년도부터 약간 가격이 벌어지는데요. 저게 A급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좋은 회사들만 회사채에서 인정이 된다는 거죠. A급 중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신용등급 가령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건설 이런 애들은 아예 발행이 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급 중에서 발행 잘 된 애들은 인기 좋은 애들, 그런 애들만 발행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A급은 지금 상당히 이 절대금리, 불꽃의 금리가 이 보시면 거의 뭐 엄청나게 2022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잖아요. 2.5%대, 6%대까지 다 불꽃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절대금리가 높은 크레딧물은 담고 싶은 니즈가 있는 거죠. 대신에 불안하니까 AA급을 많이 쏠린다. 그러니까 AA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금리보다 약간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최근에 이제 환원이 25bp 인하하면서 정책금리보다 약간 좀 올라갔지만 이 부분에서 계속 머물 수 있다. AA급에 대해서 계속 수요는 강할 거고요. BBB급은 보시면 진짜 발행되는 것 중에 지금 IPO 펀드라든지 리테일로 찾는 거는 두산그룹, 그다음 한진, 하나오션 이 정도밖에는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대표한다긴 그렇고 선별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용 스프레드를 회사채하고 여전채를 구분해서 스프레드가 다른 업종별로 얼마나 이게 이건 개별 회사들의 민평 테이블을 가지고 자기 등급 대비해서 얼마나 튀었는가를 본 겁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동산 신탁이 가장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실제로 안 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민평금리가 1년짜리는 124bp, 그러니까 1.24%가 A 등급 기준에서 이게 지금 AA-하고 AA-부터 A-까지 전체를 엮어서 평균을 구해봤는데요. 이 부동산 신탁은 1년이 1.24%, 그 다음 2년은 1.5%. 이 정도로 이제 민평금리가 훨씬 더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 정상적인 발행이 안 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츠도 거의 100bp 이상의 금리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리츠도 정상적이지는 좀 않은 것 같고 요즘에 대표적인 게 JR 글로벌 리츠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 150bp 이상의 민평 스프레드가 있어서 이게 원활한 발행의 수준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건설적인 차별이 굉장히 심한 거죠. 네. 현대건설이나 뭐 DLMC 이런 우량기업 건설 회사들은 좀 발행이 되지만 싱글A급이라 하더라도 좀 약간 태형의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그런 아픔도 있기 때문에 건설은 무조건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가 좀 어렵고요. 정권도 생각보다는 이게 오버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주사, 자회사냐 아니면 이게 PF, 익스포저가 굉장히 많은 회사냐 이거에 따라서 익스포저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스프레드가. 그리고 소중화학 쪽이 한 11bp 정도 되고요. 2차전지하고 이제 정유업, 철강이 생각보다 거꾸로 보면 업한 건 안 좋은데 스프레드로 보면 이게 굉장히 별로 안 벌어져 있거든요. 이 이유는 발행하는 애들 그리고 이 등급을 갖고 있는 애들이 좋은 애들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행을 새로 하면 등급이 좀 많이 벌어질 수 있지만 최근에 LG 그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도로 이렇게 발행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철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업황 전체는 나쁘지만 AA급 회사라든지 이런 우량업체 거기를 커버할 수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등급이 원도로 발행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보면 지금 은행 계열이냐 이걸 굉장히 좋아하죠. 예. 일단 뭐가 문제가 돼도 나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은행 계열하고 비은행 계열로 나눠봤는데요. 은행 계열은 AA- 같은 경우는 2년 같으면 마이너스 이제 원도 4.7, 그 다음에 3년은 5.6에서 AA- 은행이 굉장히 선호가 되고 있는 거고요. 비은행 계열은 오버로 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싱글A급도 마찬가지인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싱글A급하고 AA-급하고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최소 50p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은행이 언더 30, 20, 50 이렇게 되는 거는 그만큼 AA급 다음으로 선호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언더로 됐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비은행 계열은 오버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신차할부는 외국계인데 여기는 워낙 자산의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원도를 무조건 찍히는 거죠. 그리고 A0는 은행계가 없고요. A-도 적금계가 있는데 A-는 뭐 큐캐피탈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리테일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원도로 이렇게 된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럼 회사채 발행을 보면 이게 2022년도에 이 레버런드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줄었다가 그다음 꾸준하게 발행은 저 약간 진한 파란색은 이제 발행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하늘색 같은 밝은 게 이제 만기이기 때문에 이 만기의 차이가 순발행이 되는 거죠. 네, 순발행이 지금 22년도는 그 순발행 오늘 마이너스였지만 23년도, 24년도는 순발행이 플러스로 나타나서 상황이 괜찮다. 위에 보시면 펀드가 이게 최근에 펀드 잔고도 2022년 말에는 117조 원이었는데 23년 말에는 138조 원, 그 다음에 지금 173조 원까지 최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채권형 펀드는 상당히 좀 인기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 22년도에 금리가 급등한 쪽, 그리고 향후 금리는 약간 인하기에 있으면 채권 투자하면 결국 좀 수익이 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몰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포인트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부익부 비인이라는 거죠. 지금 채권 시장에 AA 급, 트리플 A급하고 AA 급 이상이 67%입니다. 그리고 싱글 A급은 22%, BBB급은 3% 정도밖에 발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BBB급은 시장의 발행성으로 시장을 접근을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급도 이 대표성을 잃은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홈플러스가 이렇게 문제가 되든 태형건설이가 문제가 돼도 시장의 크레딧 상황에서 큰 이슈가 안 생기는 게 어차피 걔들은 메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AA급만 해도 운용이 다 되는데 굳이 싱글 A급의 어려운 것들을 내가 투자하면서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게 대부분의 시장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은 12, 1위 밑으로, 그럼 BBB급이나 A급 중에 약간 신용도가 안 되는 애들은 3으로 찍든지 10이나 BW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 부분도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절대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 한 8조 5천억 정도 작년에 발행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의 채권시장 상황을 한번 특징적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지금 네고란 사태 이후로 어떤 것들을 이제 테마로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큰 변화가 뭔가를 한번 한 3가지 정도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레포 펀드라는 게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레포라는 게 이제 내가 RPR이 뭘 담보로 맡겨가지고 다시 대출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다시 채권을 사는 이런 레버리지를 기본적으로 일으키는 펀드인데요. 레포 기간 잔고를 보시면 이게 120조 있다가 지금은 한 237조 이렇게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최근 매입 금액 기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레버리지 펀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레포 시장에서 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증권사의 헤지펀드까지 포함한 MS를 따져보면 22년도에는 23.5%밖에 안 됐는데 지금 23년도에는 28%, 그리고 24년도에는 39.6%니까 거의 40%까지를 이 레포 시장에서 자산운용사가 증권사 헤지펀드 쪽에서 많이 차지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자산운용사 같은 대표적인 펀드가 이제 초단기채 펀드라고 해서 MMF보다 약간 더 수익률을 높여주는 그런 것들의 펀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0배급은 싱글 A급은 좀 원래 MMF 펀드는 더블 A급을 주로 다뤄야 되는데 이 초단기채 펀드 같은 게 싱글 A급을 기업을 이제 넣어서 깔고 나머지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수익을 더 추가로 창출하는 이런 전략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특징이 이게 돈이 1조를 받으면 심한 경우는 레버리지를 2배, 3배, 4배까지도 일으키기 때문에 1조의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시장에서 액션을 취하면 어떻게 보면 3조까지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1조가 들어올 때 내가 3조를 사야 되는 게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 여전체가 회사차고 보면 이 AA 제로급하고 AA 마이너스급을 따졌을 때 AA 제로급은 원래 역전되는 경우 회사채보다 원래 카드 사태 때의 어려움과 여전체의 약점 때문에 보통은 회사채가 약간 더 비싸고 여전체가 싸야 되는데 특징적으로 스프레드나 크레딧을 빨리 물량을 구하려면 회사채는 수요 예측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데 제가 받을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합니다.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0억을, 2,000억을 발행해서 내가 500억을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전체는 일괄 신고제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전사한테 얘기를 해서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크레딧물을 구해야 되는데 1,000개를 사자, 2,000개를 사자 이런 게 여전사 원에서 바로 물량을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사들이 너도나도 여전사 물량을 구하면 이 스프레드가 회사채보다 역전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최근에 그 상황이 좀 많이 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AA 마이너스급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이게 지금 보시면 약간 밝은 파란선이
예전체 더블A 마이너스하고 회전체 마이너스인데요. 이 부분까지 이렇게 마이너스로 역전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시면 훨씬 많이 되죠. 이게 지금 더블A 제로 같은 경우는 역전되는 경우가 연초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가끔 생깁니다. 근데 더블A 마이너스급은 보시면 계속 이렇게 다 올라와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내려온 이유는 약간 레포펀드의 영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신탁 자금이 이제 레포펀드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최근에 신탁하고 랩이 규제를 받으면서 징계받고 해서 사실 운용을 잘 못하게 된 거죠. 그럼 이 단기성 자금들 큰 그리고 포스코든 현대차는 이렇게 그 큰 자금을 운용하는 데서 MF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더 금리를 높게 주는 이런 게 없냐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니즈가 서로 맞은 거죠. 신탁으로 보시면 22년 1월 달에 75조 5천억이 있던 게 지금 25년 1월 달에 43조 3천억이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신탁의 잔고는 줄었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돈은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래퍼펀드하고도 좀 니즈가 맞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이랬던 거고 그 래퍼펀드가 네 번씩이나 일어나니까 약간 더 위험한 거 아니냐. 부담스럽기도 한데 지금 다행히 금리 인하기라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물량을 더 많이 갖고 있을수록 내가 터지는 것보다는 이익이 날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래퍼펀드가 그렇게 장기로 이게 2년 3년짜리를 보통 하는 게 아니고 6개월짜리 1년 길어봤자 1.5년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내가 금리가 오르지 않고 금리 인하기라고 생각하면 자금이 투자해서 수익률을 잘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금의 수요자하고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하고 이 운용하는 것하고 서로 맞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37조는 상당히 좀 기울기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면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제가 이게 기본 투자자 이렇게 전략을 짜고 할 때 개인은 원래 무시를 하고 이제 그 어디서 보험사가 많이 샀냐, 증권사가 많이 샀냐 이렇게 투신사가 많이 샀냐 이렇게 이 매수 주체가 어디에서 이런 걸 많이 샀냐를 항상 전략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개인은 옛날에 무시하는 상태였는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22년도 보시면 22년도부터 이 22년 그 전에는 연간 4조, 3, 4조밖에 안 샀는데 22년도에 20조를 샀었고요. 23년도에는 37조 6천억. 그 다음에 24년도는 41조 6천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지금 3, 40조를 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개인들이 들어온 이유는 22년도에 이제 금리가 워낙 많이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국내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릴 것만 남았다. 그래서 고금리를 향유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자본 차익도 먹겠다는 그런 것들이 개인들의 녹아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이 사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국고채가 24년도에 산 거 보면 국고채가 28%, 그다음 회사채가 24%, 그다음 예전채가 23% 정도 되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앞에서 지금 AA급들밖에 기관들은 차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싱글A급들, 그 다음 BBB급도 약간 상당 부분 소화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 특징은 다 아시겠지만 높은 금리를 선호하고 대부분이 회사채 같은 만기 보유를 하는 거고 등급이 떨어지면 큰 상관없다. 부도만 안 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등급이 약간 떨어질 기업들, 약간 호평이 안 좋아서 인기가 없지만 나는 1년 내내 3년 내내 안 망해. 이런 기업들은 이런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회사 재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신종자본증권인데요. 그리고 후순위채가 공모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공모라는 게 이 공개모집이고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는 대부분이 사모로 나갔습니다. 이게 유통이 잘 안 되고 운용성 펀드에도 잘 못 넣거든요. 그래서 사모로 나왔는데 지금 공모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아까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보시면 이 잔고가 53조입니다. 53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규모가 개인의 채권 잔고이기 때문에 저게 만기가 들어오면 채권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우량 기업들은 금리가 이제 22년도부터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걔들의 니즈는 떨어지지만 이런 신용자본증권이나 후수리채 같은 게 금리를 받쳐주니까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몰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숫자를 만든 게 공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합 인공학생에 나오는 데이터, 수요측 데이터라고 하겠는데 약간 에러가 있는 것은 약간 이 중복으로 카운트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접근 예탁원에서는 세리모하고는 좀 숫자가 달라요. 약간 그 죄송한 말씀드리고 anyway 이걸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모라는 시장이 이 24년이 1월 그러니까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엄청나게 많아졌고 하반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험사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싱글레이급 마이너스납이나 뭐 빅리급들이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얘들이 시장을 구축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죠. 이 보험사는 이 킥스 비율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자기 그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자기 자본 비율 그 킥스 비율이 떨어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신용자본을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감원에서 한 10% 내지 20% 지금 150% 되어 있는 부채자본 비율을 한 130% 정도로 이렇게 낮춰주겠다. 이 신용자본증권 발행하고 하면 이 조달금리가 보험사들이 너무 크니까 좀 완화해주겠다고 했지만 이게 얼마나 임팩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리테일 시장에서 왜 사모가 공모를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맨 밑에서 이렇게 보면 맨 밑에 두 줄이 이제 SK 인천석유화학인데요. SK 인천석유화학이 이 밑에 가로에 사모가 있냐 없냐 여기 이제 예탁은 세리목을 갖고 오면서 그대로 전문물을 갖고 온 건데 사모가 있는 거는 사모로 발행한 거고 사모라는 글자가 없는 거는 공모로 발행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SK 인천석유화학이 23년 10월 달에 공모를 발행을 했는데요. 1,400억 금리가 7.3%입니다. 콜이 3년짜리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3년짜리 하나치를 7.3%에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리테일 상당히 좀 잘 팔렸고요. SK 인천석유화학이 6천억을 했어야 되는데 한 5개월 뒤에 4,600억을 6.5% 금리를 오히려 더 낮춰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공모 시장에서 과연 이 신종자본증권이 될까? 어떻게 보면 테스트 베드로 이렇게 했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금리는 더 높았고 이 기존 투자자인 3호로 6.5%에 들어갔으니까 6천을 그렇게 소화했다. 그 다음 CJ는 공부를 했습니다. 롯데카드가 약간 이게 뭐 MBK하고 좀 약간 시끄럽지만 롯데카드를 보시면 롯데카드의 신종 여전차들이 신종으로 발행했습니다. 3월달에. 이게 한 2,300억 정도를 6.2%로 해서 다 3호로 이렇게 발행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뒤에 보시면 공모로 이렇게 바뀌죠. 이게 3호보다 공모가 이제 더 시장이 더 좋아집니다. 이게 변화를 촉발한 계기가 제 생각에는 KB국민카드가 신종을 발행했는데 이게 4월달에 발행하면서 공모를 했습니다. 4.89%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경쟁률이 3.7내에 나왔었거든요.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즘 카드사가 이렇게 공모를 발행하는 인기가 좋네? 이런 것들이 되면서 우량 회사들도 신종자본증권을 리테일로 발행하면 잘 먹힌다. 이런 게 생겼다고 보십니다. 기존에는 리테일로 팔기 때문에 은행, 금융지주자 신종만 팔았었는데 그게 많은 이 변화를 준 게 제가 생각할 때는 KB국민카드라고 생각되고요. 그 바로 뒤에 롯데카드가 공모로 발행했고 메리츠캐피탈도 금액은 500억밖에 얼마 안 되지만 여기서 공모로 발행을 했어요. 이게 금리가 보시면 7%, 6%, 5%이래요. 그러니까
회사채 그냥 싱글레이급 사면 3%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이런데 3% 초반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콜이 있으면 더 짧아지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또 이마트 같은 경우 이마트 24가 신용자본금 발행한 게 이마트가 보증 섰거든요. 이마트가. 이 더블A급이 보증 섰는데 이렇게 콜이 2년짜리입니다. 그러면 2년의 만기라고 실제로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콜 때 안 해주면 이마트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또 인기가 좋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95%짜리를 2년짜리로 보니까 더블A급이 보증 서서 이런 것들이 인기가 좋았던 거고요. 현대해상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사무하고 공모를 같이 양동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4천억과 9천억 요거를 공모로 했고 그다음 사무로 4.5를 했는데요. 4천억을 했는데 공모가 금리가 더 낮습니다. 4.2%고 사무가 4.5%니까 결국은 약간 공모에서 인기만 있을 것 같으면 공모로 가겠다는 니즈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손보, 그 다음 메리츠 화재해상, 그 다음 DB손보, DB생명보험, 손보도 발행했고 이런 애들도 다 지금 공모로 웬만하면 나오려는 이유가 공모가 사모보다 금리가 자기한테 더 좋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봤고 그럼 이게 신용위기의 대응 전략 애매하죠. 근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리고 부재중을 열심히 하는 기업이 이제 롯데그룹, 그다음에 SK그룹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롯데그룹은 이게 최근 IR 그룹 IR 자료에 나온 타이틀 얘기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리스트럭처링한다. 그다음에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을 확장한다. 그다음에 신성장 사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4개의 꼭지를 잡았고요. SK그룹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계열사 매각을 통해서 그룹 전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이 SK온 도와주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차이가 너무 많아지니까 캐시플로가 좀 SKENS를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SK온도 계열사 2개를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을 끌고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을 요청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좀 판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SK스퀘어도 이 자사주 매각 소각을 발표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걸 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새 그 지배구조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재무 건전성이 좀 나빠가지고는 여러 가지 방도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전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비상시를 대비한 유동성을 제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금 조달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움츠려만 있으면 결국 신성장 동력이 안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M&A라든지 전략적 제휴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신성장 동력 마련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프라이빗 에퀴티가 뭐 MBK 때문에 시끄럽지만 저는 여기를 다양한 채널로서 활용을 하고 여기와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프레핀이라는 데서 이제 대체 투자에 대해서 대표적인 통계를 내는 회사인데요. 여기 대체 투자의 글로벌 AUM을 보시면 꾸준하게 2000년도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촉발된 게 2005년, 6년도 이때가 이렇게 된 게 결국은 2003년도가 저금리로 이게 그린스폰 때 그 인터넷 버블 때문에 터졌다고 저금리죠. 그때 이제 그 금리가 시장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약간 금리를 좀 높은 거 하자. 그래서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했다가 결국 그게 금융 위기가 와버린 거죠. 모든 금융 위기가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아시겠지만 글로벌 은행들은 IB 기능 했던 애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은행들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 수준으로 와서 금리가 높아진 물건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애들이 없어진 겁니다. 이걸 그 증권사 출신들, IB하는 출신들이 운용사로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꾸준하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프라이빗 에퀴티도 이제 바이어, 뭐 크로스 트레이드 이렇게 있지만 대표적인 프라이빗 뎨 중에 이제 다이렉트 렌딩이라는 게 옛날에는 은행이 하던 일을 지금
운용사에서 펀드가 대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미국하고 유럽은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트레스도 뭐 메자리도 있지만 이 스페셜 시츄에이션이라고 이게 뭐 카테고리 붙이기 굉장히 나름인데 이게 유동성이 약간 부족한 기업들 도와주는 게 이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CJ제일재단이 슈완스를 인수할 때 카테고리가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였습니다. 이게 한 2조 정도 돈을 빌려갖고 했는데 그때도 메인 캐피탈을 이용해서 활동을 했던 거고요. 그건 굉장히 성공했죠. 그러니까 자기 돈을 다 낼 수 없다면 이런 프라이빗 에쿼티 쪽을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상당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바이오를 매각하는데 이런 것도 보면 매각지를 자기가 직접 찾는 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프라이빗 에쿼티 쪽을 구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M&A 시장에서 프라이빗 에쿼티의 비중은 이게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자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한 40% 정도가 프라이빗 에쿼티에 의존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한 30-40% 정도는 프라이빗 에쿼티 쪽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에쿼티를 MBK 뭐 이렇게 했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뭐 볼 수도 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좋은 거는 다 찾아서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코웨이도 웅진이 했던 걸 뭐 MBK가 더 키웠고 넷마블이 다시 샀으니까 MBK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기업을 잘 키울 수도 있다는 거고 쌍용CNE도 그 다음에 한행컴 HD에 넘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보면 이 프라이빗 에쿼티하고 이런 부분을 약간 네트워크도 키우고 하는 게 괜찮은 것 같고 국내도 굉장히 큽니다. 이 홍콩보다 이렇게 많지도 않고요. 이게 이 최근에 홍콩 법인 저희 증권사 홍콩 법인이 있는데 거기 근무한 그 홍콩 법인장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 프라이빗 에쿼티 쪽에서는 아시아의 허브 랭크를 거의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홍콩을 통해서 거의 했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프라이빗 에쿼티가 돈도 많고 이게 영향이 커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프라이빗 에쿼티하고 네트워크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증권사가 옛날에 부동산을 솔직히 돈 많이 벌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을 거의 신경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IB 쪽을 이렇게 기업 금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도 네트워크를 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IB 나서는데 메리츠 증권도 그렇고 이 PF 대출은 꾸준하게 약간씩 줄고 있고 이 증권사가 굉장히 아픔을 받죠. 대승을 다 쌓았기 때문에 증권사 쪽에서 상당히 이런 네트워크를 계속 쌓으면 증권사와 프라이빗 에쿼티를 같이 통해서 이런 기본 사업 중에 리밸런싱 한다든지 추가적인 그 성장을 찾으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모 게임 회사 사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뭐냐면 신성장 사업을 과연 어떻게 발굴할 거냐는 건데 크래프톤이 이렇게 이름을 좀 얘기해서 그 기업이 나쁠지 모르겠는데 크래프톤이 엊그제 작년 한 해에 그 게임 관련 업체를 10개를 샀다고 나오거든요. 어떻게 크래프톤이 10개를 그렇게 갑자기 샀느냐. 이 크래프톤이 해외 실리콘밸리의 그 벤처펀드 투자하는 것들이 한 100개가 넘어야 됩니다. 여기서 벤처펀드들이 공통적으로 투자하는 애들, 그건 좀 좋은 애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기가 또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좋아하고 있는 자기 사업은 아예 사업이기도 하고 거기다 펀딩 투자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결국은 신성장 사업을 키우는 거니까 이런 펀드를 이용해서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